안녕하세요. 전 얼마 전 배신을 한 사람이 처절한 대가를 치르는 걸 두 눈으로 똑똑히 봤던 30대 여자입니다. 살다 보면 사람으로 인해 상처를 받는 날들이 있다지만 가장 큰 상처가 되는 일은 아무래도 믿었던 사람에게 뒤통수를 맞는 일이 아닐까 싶은데요. 저 역시 제일 가깝고 믿었던 사람에게 크나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나마 저에게 다행인 점이 있었는데요. 바로 그 사람에게 처절하게 응징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였어요. 지금도 그때만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정도로 피가 거꾸로 치솟는 그때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려고요. 사실 제가 어릴 적엔 그다지 생활 환경이 좋은 건 아니었습니다. 제가 8살 때 또 제 여동생은 6살에 저희 엄마가 사고로 갑작스럽게 돌아가셨기 때문인데요. 그때부터 저와 여동생은 할머니, 아빠와 함께 살았습니다. 어릴 적엔 매일 저녁이면 엄마가 보고 싶어 울기도 많이 울었어요. 그때마다 할머니는 항상 저와 여동생이 잘 때까지 토닥여 주셨어요. 할머니, 엄마, 엄마 보고 싶어. 할머니,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요. 그래, 얼마나 엄마가 보고 싶겠어. 할머니도 우리 상이 마음 다 알아. 그치만 울지 말고 얼른 자라. 그래 엄마가 우리 상이 꿈속에서라도 나오지. 그렇게 할머니의 따뜻한 손길을 받으며 저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그땐 아빠도 참 힘들었을 텐데 아빤 단 한 번도 힘든 내색을 저희 앞에서 보이시진 않으셨어요. 엄마가 돌아가시고 난 후에도 저를 어떻게든 키우기 위해 열심히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월급날이면 아빤 저와 여동생이 좋아하는 치킨을 항상 사오시곤 했어요. 그래서 그때마다 저흰 아빠가 퇴근하기만을 내내 기다리곤 했죠. 얘들아, 아빠 왔다. 우와, 아빠, 오늘 아빠 치킨 사왔어? 어? 치킨? 아, 이거 어쩌지? 오늘 아빠 치킨을 못 사왔는데. 에이, 뭐야. 아빠 치킨 사오는 줄 알고 기다렸는데. 뻥이지요. 짜잔. 우리 딸들 좋아하는 치킨 아빠가 사왔지. 오늘 저녁은 치킨이다. 와, 아빠 최고. 그렇게 저희 네 식구는 소소한 행복을 쌓아가며 그렇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중학교에 올라갔을 때 저희 집엔 또 한 번의 위기가 찾아왔어요. 아빠가 다니던 회사가 그만 상황이 어려워지게 되면서 실직을 하시게 된 거였죠. 갑작스럽게 실직자가 된 아빤 너무나 힘들어 하셨습니다. 그때 당시엔 경기 불황도 많이 심했던 터라 취업도 쉽지 않았죠. 그러다 보니 아빤 취업에 계속해서 실패하시면서 하루 종일 술만 드시고 힘들어 하시곤 했죠. 그런 아빠를 보며 할머니는 정말 많이 속상해 하셨어요. 힘들어하는 아빠 대신에 청소일도 나가시고 식당 설거지일도 나가시면서 그렇게 저희 집 생계도 할머니께서 도맡아 하셨습니다. 그땐 집이 너무 어려워서 참고서 하나 사는 것도 눈치가 보일 지경이었어요. 그래도 할머니가 그렇게 힘들게 집안을 책임지시니 아빠도 단기 일용직 일을 하시며 그렇게 버티셨습니다. 그러다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저희 집엔 크나큰 위기가 생기고 말았어요. 바로 저희 할머니가 위암 판정을 받게 되신 거였죠. 오랜 스트레스와 힘든 생활로 인해 암이 생긴 것 같아 저흰 할머니에게 너무나 죄송스러웠어요. 암은 이미 이곳저곳 전이가 된 상태였고 더 이상은 손쓰기도 어려운 상황이었고요. 그 사실을 알고서 아빤 저희 앞에서 엄마가 돌아가시고 난 뒤 처음으로 크게 오열을 하셨어요. 엄마, 엄마 죄송해요. 이게 다 저 때문이에요. 다 제가 못난 바람에. 아니다. 아, 네 탓이 어디 있니? 다 예미가 몸을 잘 안 돌본 탓이지. 네 탓일 거 하나 없어. 괜찮다. 괜찮어. 엄마, 우리 수술 어떻게든 받아요. 항암도 해보고 방사선도 해보고 해볼 수 있는 건 다 해봐요.
의사 선생님 말 못 들었니? 어차피 절제래도 퍼진 암덩어리 때문에 힘들다고 했잖니. 우리 그렇게 아등바등하지 말고 남은 시간이라도 잘 지내보자. 그러면 안 되겠니? 엄마,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엄마마저 저 그렇게 보낼 수 없어요. 할머니는 오열하는 아빠를 그저 묵묵히 토닥여 주시기만 했습니다. 솔직히 전 이렇게 큰일이 연달아 벌어지고 난 후로 아빠가 완전히 주저앉으면 어쩌나 걱정이 정말 많았어요. 정말 하늘도 무심하다는 말이 이럴 때 쓰는 거구나 싶을 정도였답니다. 그렇지만 할머니는 끝까지 아빠를 응원하고 믿으셨어요. 하루는 다 같이 모인 자리에서 아빠에게 통장 하나를 내미셨습니다. 그 통장은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부터 할머니가 꼬박꼬박 저축을 하셨던 귀중한 통장이었어요. 아들아, 어차피 이 통장 너한테 갈 테지만 엄만 이걸로 네가 다시 재기했으면 좋겠구나. 무슨 말인지 알지? 엄마, 이거 저 못 받아요. 어떻게 이걸 제가 받아요? 내 평생 자식 힘들게 안 하는 게 내 꿈이었다. 네가 이렇게 무너지고 힘들어하는 거 나 더는 보고 싶지 않구나. 이 엄마 마지막 소원이니까 다시 한번 힘내서 시작해보려. 큰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새로 시작할 만큼은 될 거다. 그렇게 아빤 할머니가 지원해준 돈으로 작게 식당을 하나 차리셨습니다. 사실 아빤 예전부터 음식 솜씨가 정말 좋으셨어요. 워낙 막 감각이 좋다 보니 집에서도 자주 요리를 해주셨는데 그 능력을 발휘해서 식당을 창업하신 거였습니다. 음식 솜씨가 좋으셨으니 당연히 맛집으로 소문나는 건 시간 문제였어요. 거기다가 그때 당시 저나 여동생도 학교에 홍보도 많이 했고 그러면서 차츰 입소문으로 장사가 잘 되기 시작했죠. 그렇게 하루하루 입소문을 타고 오는 손님들이 많아지면서 점점 수익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아빠는 아침 새벽부터 저녁까지 쉴 틈 없이 바쁘셨지만 피곤한 와중에도 얼굴이 점점 밝아지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렇게 위기를 극복하고 저흰 이제 행복한 일만 남을 줄 알았어요. 그렇지만 상황이 풀려감에도 할머니의 병세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깊어지기만 했죠. 저흰 그때의 상황이 너무나 애석하기만 했고요. 할머니는 결국 요양병원으로 가시게 되었고 마지막까지 저희와 아빠 걱정만 하셨어요. 마지막으로 봤을 때 할머니는 아빠의 손을 꼭 부여잡으시고 당부의 말을 남기셨죠. 애비야, 네 어깨에 저 두 딸들이 달려있다. 그러니 힘든 일 있다고 무작정 넘어져 있으면 안 돼. 얼른 훌훌 털고 일어나야지. 내가 바라는 건 그거 하나뿐이다. 상이야, 진이야, 너희들이 아빠 옆에서 많이 도와드려야 한다. 그렇게 마지막 당부를 남기시곤 얼마 지나지 않아 할머니 세상을 떠나시게 되었어요. 그날 얼마나 눈물이 많이 나왔는지 모릅니다. 할머니는 단순히 제 할머니가 아니라 엄마나 다름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어요.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후로 아빤 그동안 마시던 술도 딱 끊고서 일에만 열중하셨어요. 틈날 때면 저희와도 시간을 보내시고 아빠로서도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그 덕분인지 아빠의 사업은 날로 번창했고 저와 여동생은 남부럽지 않게 부족하지 않게 잘 클 수 있었어요. 그렇게 아빠의 든든한 지원으로 저희는 대학을 진학해 졸업까지 할 수 있었답니다. 여동생은 다른 지역으로 취직을 하게 되면서 독립을 했고 전직 근처에 취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다 제가 30대 초반에 동료의 소개로 한 남자를 만나게 됐습니다. 수더분한 인상에 사람 좋아 보이는 너털웃음을 갖고 있는 그 남잔 정말 편안한 사람이었어요. 처음엔 그저 친하게 지내기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뒤로 만나면 만날수록 좋은 감정이 싹트게 되었고 그렇게 저흰 연애를 하게 되었답니다.
남자친구와 연애를 하게 되면서 알게 된 건 남자친구네 집안이 생각보다 많이 어렵다는 거였어요. 남자친구의 부모님은 하루 종일 중노동을 하셨지만 상황은 어릴 때부터 한 번도 풀리지 않았다고 해요. 그런 와중에도 부정적인 생각 없이 늘 긍정적인 남자친구가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사실 전 엄마가 돌아가시고 아빠가 실직하고 또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후엔 정말 세상이 다 절 버린 것처럼 우울해했거든요. 그런 저와는 다르게 밝고 명랑한 남자친구를 볼 때면 저도 저렇게 살고 싶다는 생각도 많이 했고요. 그렇게 닮은 듯 다른 저희 두 사람은 2년 동안의 연애를 하게 되었고 결혼까지 꼴이 나게 되었어요. 처음 남편이 아빠를 봤을 때 아빤 정말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특히나 덩치가 크고 든든한 점이 너무 마음에 드신다고 하셨어요. 이야, 자네 혹시 어릴 적에 운동한 거 아닌가? 어쩜 이렇게 팔뚝이 탄탄한가? 뭐 요즘 운동하는 거 있는가? 아닙니다. 운동은 한 적 없고요. 그냥 생활 근육인 것 같아요. 워낙 어릴 때부터 집 이곳저곳 제가 뚝딱뚝딱 고쳤었거든요. 이사도 어릴 때부터 많이 다녔는데 그때마다 무거운 가구들이며 가전제품도 다 제가 옮겼습니다. 아이, 그런가? 역시 그냥 만들어진 몸이 아니구만 그래. 그나저나 정말로 부모님 도움 없이 둘이서 결혼을 하겠다는 거야? 네, 사실 저희 집이 넉넉하지 않습니다. 지원을 해줄 형편도 못 되고요. 그렇지만 저 누구보다 상이 평생 행복하게 해줄 자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모아둔 돈으로 신혼살림 장만하고 차근차근 늘려갈 생각이에요. 그래, 자네 그 마인드가 참 마음에 드네. 요즘 세상에 누가 결혼하면서 떡하니 집을 해올 수 있겠는가? 자네 생각이 많네. 아빤 남편이 정말 진실되고 건실한 청년 같다며 마음에 들어 하셨죠. 시댁은 시부모님과 시동생, 신우, 이렇게 다섯 식구였어요. 시부께선 평소에도 말이 별로 없으셨고 조용한 분이셨는데 약간 시모는 우리 큰아들, 큰아들 이러면서 아들을 많이 아끼시는 그저 평범한 부모님이셨어요. 저흰 양가 도움 없이 저희 둘만의 힘으로 신혼살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진짜 원룸에서 시작해 점점 살림을 넓혀갔죠. 어떤 사람들은 처음부터 다 갖추고 결혼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전 이게 또 신혼의 묘미가 아닌가 싶었어요. 월급을 받고 나서 차곡차곡 저축해서 다음해엔 좀 더 넓은 집으로 이사를 가고 그러면서 사고 싶었던 가구들 하나하나 구입을 하는 게 정말 재밌고 좋았습니다. 저나 남편이나 월급이 넉넉한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둘이서 아끼고 차곡차곡 모으니 금세 돈이 불어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일 먼저 했던 건 바로 시댁 시골집을 리모델링 하는 거였습니다. 사실 시댁에 갈 때마다 전 화장실 가는 게 그렇게 무서웠거든요. 시댁 화장실은 집 밖에 따로 있었는데 낮엔 그렇다 치더라도 밤엔 불도 깜깜하고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늘 남편을 데리고 화장실을 갔었죠. 여보, 거기 있어? 거기 있는 거지? 나 여기 있어. 바로 앞에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무서우면 뭐 내가 노래라도 부를까? 아니야. 여보, 아니야. 노래 하나만 불러봐. 여긴 올 때마다 적응이 안 되네. 그지? 나도 평생 살았는데도 무서울 때가 있다니까. 그래도 이렇게 내가 앞에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그렇게 늘 남편은 불평 불만 없이 화장실을 같이 가주었지만 전 그게 무척이나 신경이 쓰였어요. 저도 그렇게 불편한데 평생 거기서 지내는 시부모님이며 시동생들은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그래서 꼭 그 집을 리모델링 해줘야 되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마침내 실현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리모델링을 하는 동안 시댁 식구들은 친척들의 집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들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한 달여의 공사 끝에 딱 집이 완성되었을 땐 시모께서 감동의 눈물을 흘리시기도 했습니다.
우리 며느리 고맙다, 고마워. 우리가 해야 할 걸 네가 이렇게 시집 와서 해주는구나. 정말 고맙다. 앞으로 날이 좋지 않아도 밖에 화장실 쓰지 않아도 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 집도 훨씬 깨끗해지고 정말 고마워. 아니에요, 어머님. 어머님, 아버님, 그리고 도련님 아가씨도 다 편안하게 쓰시면 좋죠. 니들 결혼하는데 우리가 뭐 보태준 것도 없는데 이렇게 받기만 해서 되는지 모르겠다. 니들 살아가는데도 힘들 텐데 우릴 먼저 생각해 주니 정말 고맙다. 그리고 미안하고. 그렇게 기쁨의 눈물을 흘리시는 시모를 보면서 저도 많이 울컥했습니다. 저희 엄마 생각도 나고 또 할머니 생각도 많이 나더라고요. 저희도 솔직히 참 힘들고 어려운 시기가 있었기에 그동안 왜 집을 못 고치고 살았는지 이해할 수밖에 없었죠. 아마 그때 저희가 그 집을 고쳐주지 않았더라면 시부모님은 그 뒤로도 오랫동안 고치지 못하셨을 것 같았어요. 지금 생각해도 그때 그 일은 참 잘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저흰 결혼 생활하면서 양가 부모님께도 잘하고 잘 지냈어요. 그리고 전 결혼하고서 2년 뒤 아들을 낳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다니던 회사는 그만둘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지만 남편 외벌이론 도저히 생활이 빡빡하고 힘들더라고요. 그렇다고 아들이 아직 어린데 일을 나가긴 힘들어 고민을 하던 와중 아빠의 제안을 받게 되었죠. 바로 아빠 회사에서 일하는 게 어떠냐는 제안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아빠는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시고 계셨고 사무 업무를 저에게 맡기셨어요. 그러면서 전 다시 일을 시작할 수 있었죠. 남편과 전 그 뒤로 더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살고 있는 집 대출금부터 저축, 생활비까지 이런저런 지출들이 많고 앞으로 아이를 키워야 하니 더 허리띠를 졸라맬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도 그렇게 빡빡하게 살면서도 저희는 희망을 놓지 않았어요. 남편과 퇴근 후에 서로 마주보고 앉아 맥주 한 잔을 마시는 게 하루의 힐링이 되기도 했습니다. 자, 짠! 와, 진짜 시원하다. 그지, 여보? 오늘 날이 너무 더워가지고 힘들었어. 당신은 오늘 어땠어? 나야 뭐 똑같지 뭐. 그래도 이렇게 당신이랑 마주보면서 맥주 한 잔 마시니까 회사에서 받은 스트레스가 싹 풀리는 것 같은데? 당신 많이 피곤하지? 아들도 봐야 하고 또 일도 해야 하잖아. 아무리 아버님이 당신 상황 고려해 주신다고 해도 당신이 이것저것 신경 쓰느라 많이 피곤할 것 같아. 내가 좀 더 능력이 있었으면 우리 여보가 이렇게 고생 안 했을 텐데. 무슨 소리야. 난 지금 이렇게 당신이랑 오붓하게 시간 보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행복해. 그래도 둘이서 열심히 일하다 보면 더 좋은 날 올 거야. 그래, 맞아. 열심히 살다 보면 좋은 날이 있겠지. 그런 의미로 우리 짠하자. 그렇게 저흰 희망을 갖고 열심히 앞만 보며 달렸습니다. 아이가 어릴 땐 육아도 해야 하고 많이 피곤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아이가 어느 정도 크면서부턴 몸도 마음도 많이 편해지더라고요. 살림살이가 엄청나게 넉넉한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나름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행복이 늘 계속되는 건 아니었어요. 남편이 딱 40줄이 되고 나서부터 위기가 찾아왔답니다. 남편이 다니던 회사가 어려워지게 되면서 사원들을 정리해고 하게 되었는데 남편이 그 대상이 된 거였어요. 하루아침에 회사를 관둬야 하는 상황이었죠. 남편은 특히나 자신이 정리해고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에 너무나 충격을 받고 힘들어했어요. 내가, 내가 거기서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데 벌써 10년이 넘었어. 당신도 알잖아. 내가 그 회사를 위해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근데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여보, 많이 속상하지. 나도 이렇게 속상한데 당신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 이제 어쩌지? 우리 이제 어떻게 해? 내 나이가 이제 40인데 다시 어디에서 시작을 하냐고. 이직을 알아봤던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한순간에 직장에서 잘렸는데 나 앞으로 어떻게 하지? 여보, 괜찮아. 천천히 생각해보자. 당신 능력 있는 사람이니까 어디든지 갈 곳 분명 있을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옆에서 남편을 달래고 위로해 주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사실 남편은 어느 정도 경력도 있고 능력도 있어서 처음엔 취업이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정말 만만치 않더라고요. 남편이 이력서를 여기저기 넣어봤지만 괜찮은 곳에선 한 통의 연락도 오지 않았어요. 오히려 전 월급보다 훨씬 더 적은 업체에서만 연락이 왔고요. 그렇다고 이젠 아이도 크고 있는데 아무 곳이나 들어갈 순 없겠더군요. 그렇게 하루하루 고민하는 남편을 보면서 저도 정말 속이 문드러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다가 아빠에게 남편의 얘기를 꺼내게 되었어요. 아빠, 혹시 주변에 일자리 구하는 회사 없어? 일자리? 아니, 일자리는 왜? 아니, 이서방, 얼마 전에 권고사직 당했다고 했잖아. 여기저기 이력서 넣어보긴 했는데 연락 오는 데가 많지 않은가 봐. 거기다가 연락 오는 것도 연봉이 절반으로 삭감해서 연락 오고, 그렇게까지 하면서 입사를 해야 하나 고민하는 것 같아서 혹시 괜찮은 곳 있어? 어, 그럼 그러지 말고 일단 이서방이랑 한번 아빠 사무실에 와. 이력서 한 장도 가지고 오고. 그렇게 전 남편을 데리고서 아빠를 만나러 가게 되었습니다. 아빠 남편의 이력서를 찬찬히 보시더니 깜짝 놀랄 만한 제안 하나를 하셨어요. 바로 자신의 회사 입사라는 게 어떻겠냐는 제안이었죠. 자네, 솔직히 자네가 하던 일과는 전혀 다르긴 하지만 혹시나 괜찮다면 우리 회사 입사해서 일을 해보는 건 어떤가? 다른 분야는 아니고 프랜차이즈 가맹점 내준 곳을 둘러보면서 관리하는 슈퍼바이저로 채용하고 싶은데 자네 생각은 어떤가? 네? 제가요? 제가 그 일을 해도 괜찮을까요? 자네만 괜찮으면 해도 되지. 단, 일 시작하면 내가 자네 장인이 아니고 사장일세. 그만큼 열심히 일해줘야 한다는 거네. 알았나? 아버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 진짜 열심히 할게요. 회사가 더 성장할 수 있게 정말 더 열심히 일할게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남편은 아빠의 도움을 받아 프랜차이즈 슈퍼바이저로 일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전국의 여러 체인을 운영하고 계셨던 아빠는 직접 매장을 돌아다니며 관리를 하셨었는데 그 자리를 남편에게 준 거였어요. 저희의 사정을 알고서 기회를 주신 거였죠. 처음에 남편은 진짜 성실하게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가맹점이 진짜 전국 곳곳에 있었는데 그곳들을 다 돌아보면서 직접 운영에도 참여하고 관리도 도와주고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일을 했죠. 당연히 아빠도 그런 노력들을 높게 사서 남편 월급을 더 넉넉히 챙겨주시기도 했어요. 그리고 남편은 그렇게 지방에 갈 때면 항상 저와 영상 통화를 하곤 했습니다. 여보, 바다 보여? 여기 바람도 너무너무 시원하고 풍경도 진짜 예뻐. 당신 바다 보고 싶다고 했지? 여기 같이 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 다음엔 우리 같이 와서 며칠 좀 있다가 갈까? 좋지. 당신 저녁은 먹었어? 거기서 하루 좀 쉬다가 오지. 새벽에 바로 오려고? 여기 혼자 있으면 뭐해. 빨리 가서 당신이랑 우리 아들 봐야지. 걱정하지 마. 아까 잠깐 쪽잠 자서 피곤하지도 않아. 아, 얼른 집에 가고 싶다. 내가 여기 유명한 음식 포장하고 갈게. 내일은 같이 그걸로 점심 먹자. 그렇게 남편은 지방에 출장을 가서도 항상 연락도 잘하고 저와 아들을 꼭 챙겼습니다. 그런 다정한 남편 덕분에 전 오랜 남편의 출장길도 불안하지 않았어요. 남들은 남편이 지방에 왔다 갔다 하면 그렇지 않냐고도 했지만 전 남편을 굳게 믿었거든요. 그리고 바쁜 남편을 대신해 전 시댁에도 아들과 둘이서 종종 다녀오곤 했어요.
아무래도 남편이 따로 시간을 내긴 힘들다 보니 제가 나설 수밖에 없었거든요. 시댁 김장을 하던 날도 전 새벽부터 일찍 시댁에 내려갔었어요. 어머님, 저 왔어요. 아유, 뭘 벌써 왔어. 천천히 와도 되는데. 이건 또 뭐야? 고긴 왜 사왔어? 우리가 사도 되는 걸. 오면서 그냥 사왔어요. 또 시내 나가시려고 하면 버스 타고 한참이시잖아요. 괜히 힘들게요. 우리 김장 다 하고 수육해서 먹어요, 어머님. 배추는 절여 놓으신 거예요? 안 그래도 양념만 무칠 수 있게 제가 양념도 더 만들어서 왔어요. 세상에나, 아유, 어쩜 이렇게 부지런하니? 내가 우리 며느리 덕분에 김장도 편하게 한다. 넌 오늘 아주 손 하나 까딱하지 말거라. 나랑 네 시애비랑 시동생들이 알아서 김장할 거니까. 여기까지 오는 것도 고마운데 어떻게 이것까지 싹 다 준비해 왔냐? 이렇게 전 시댁 식구들도 정말 꼼꼼히 챙겼답니다. 사실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밖에서 고생하는 남편이 덜 신경 쓰이게 하고 싶었기 때문이었어요. 남편은 그 후로 3년 동안 정말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연봉도 점점 높아졌어요. 그런데 3년 차가 딱 되는 시점부터 슬슬 가맹점에서 불만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특정 지점은 물류 배송이 엄청 빠른데 자기네들은 리뉴얼된 메뉴들이 빨리 배송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죠. 그걸 보고서 저도 좀 의아해 남편에게 물어봤던 적도 있었습니다. 여보, 오늘 지방 지점에서 연락이 한 통 왔는데 왜 이번에 리뉴얼된 메뉴 있잖아. 그거 빨리 물류 배송해달라고 요청했는데 당신이 누락한 것 같다던데? 확인해 볼 수 있어? 거기? 거긴 맨날 그렇게 투덜대기만 하고 제대로 일도 안 해. 내가 갈 때마다 지적해도 고쳐지는 게 없어가지고 일단 보류해 둔 거야. 당신은 신경 쓰지 마. 그래? 근데 그쪽 얘기는 그게 아니던데? 대전 지점은 리뉴얼 되자마자 메뉴 바뀌는데 그쪽은 메뉴판 바꾸는 것도 한 세월이라고 그러던데? 당신이 잘 체크하고 있는 거 맞지? 아니, 대전 지점이야. 이제 막 오픈해서 신경 써야 할 게 많은 곳이니까 그런 거지 뭐. 아무튼 알겠어. 내가 그쪽 사장님이랑 직접 만나서 얘기해 볼게. 그동안 한 번도 이런 불평불만이 올라온 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다른 지점 사장님들이 특정 지점을 언급하면서 차별한다는 식으로 말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사실 그 특정 지점이라고 하는 곳은 오픈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곳이라 남편이 슈퍼바이저로서 많이 신경을 써야 하는 곳이기도 했어요. 그러다 보니 오픈 초기라 그런 불만들이 있을 수도 있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제가 한번 남편에게 지적을 했으니까 앞으로는 개선이 되겠지 싶었어요. 그런데 그때부턴가 뭔가 슬슬 이상한 낌새가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은 집으로 주정차 딱지가 날라왔어요. 어디서 왔나 봤더니 적발된 곳이 대전이더라고요. 그쪽이 가맹점이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전 처음엔 별 생각 없이 남편에게 얘기를 했어요. 여보, 오늘 당신 차 주정차 딱지 날라왔던데? 여기 그 대전 가맹점 근처야? 당신 여기 앞으로 주차하면 안 될 것 같아. 거기 주차하면 안 되는 곳이었어? 몰랐네. 비어 있어서 그냥 잠깐 매장 체크만 한다고 갔던 거였는데 그새 찢겼구나. 다음엔 거기 세우면 안 되겠다. 미안해 여보. 내가 좀 더 신경 쓸 걸. 아니야, 뭐 그럴 수도 있지. 근데 거기 대전 가맹점은 아직도 다 정리가 안 된 거야? 요새 자주 거기 가는 것 같네. 아, 여기 사장님이 처음 식당을 오픈하셔가지고 모르는 게 좀 많은 것 같아. 아유, 나도 여기 그만 좀 오고 싶다. 빨리 적응해서 그만 오고 싶어서 집중 마크하고 있어. 아무튼 여보, 나 오늘도 여기 지점 갔다가 갈 테니까 저녁 먼저 먹어. 그런데 그 후로도 남편의 수상한 태도는 그치지 않았어요. 원래는 지방에 가면 볼 일만 보고 금방 올라오곤 했는데 언젠가부터 지방에 한번 내려가면 이틀은 기본이고 3일은 넘게 있다가 집에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게 일이 바쁜가 해서 남편이 매일 작성하는 보고서 이런 걸 보다 보면
하루에도 여러 곳 지점을 돌아다니며 열심히 일을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지방을 왔다 갔다 해서 그랬을까요? 한 번은 남편이 진짜 터무니없는 소리를 하는 거였어요. 여보, 나 이렇게 자꾸 지방에 왔다 갔다 하는 것도 힘든데 중간 지점에 월세라도 하나 알아볼까? 요즘은 또 한 번 내려가면 2, 3일이 기본이잖아. 다른 지역 말고 한 대전쯤? 거기에 딱 월세 잡으면 될 것 같은데. 뭐? 그게 무슨 소리야? 당신 전에 잘만 왔다 갔다 했으면서 갑자기 월세는 무슨? 그리고 가맹점이 뭐 거기 하나뿐이야? 여기 지역 가맹점은 그럼 어떻게 관리하라고? 이 지역 주변이 제일 많은데 아빠한테 그런 소리 했다간 큰일 나. 도대체 뭔 바람이 불어서 갑자기 집을 알아보겠다고 하는 건지 도통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남편의 수상한 행동들이 점점 보이기 시작하면서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싶진 않았지만 머릿속엔 자꾸만 나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또 주정차 딱지가 날라온 거였습니다. 그것도 하루 연속으로 2번이나 날라온 거였어요. 그런데 주정차 위반에 걸린 지역을 보고서 전 정신이 번뜩 들었습니다. 전에도 위반 딱지가 날라왔던 바로 그곳이었어요. 뭐야? 내가 사는 곳은 서울인데 왜 대전에서 자꾸 주정차 위반 딱지가 날라오지? 설마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자꾸만 특정 지역에서만 이런 게 날라온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전 남편의 뒤를 캐보기로 생각했어요. 출장에서 다녀온 남편이 잠들었을 때 전 차 블랙박스를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그 블랙박스에서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할 진실을 확인하게 되었어요. 차에서 누군가 다정하게 대화를 하던 남편이 주차를 하고 내리는데 조수석에 앉아있던 사람도 같이 내리는 거였어요. 그런데 두 사람은 내리자마자 팔짱을 끼고 다정하게 걸어가는 게 아니겠어요? 그걸 보고서 순간 머리 끝까지 열이 확 뻗쳐오르더군요. 그런데 더욱 경악스러운 건 따로 있었어요. 바로 남편의 팔짱을 낀 그 여잔 대전 지점 여사장이었거든요. 그제서야 전 남편이 그동안 왜 그렇게 수상한 행동을 한 건지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이 두 사람을 도저히 가만히 둘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날 쉬는 날이었던 남편에게 전 아이를 맡기고 잠시 볼 일이 있다며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제가 향한 곳은 바로 대전이었어요. 대전까지 내려가는 내내 얼마나 손발이 덜덜 떨리던지 아마 수천 번은 심호흡을 했던 것 같습니다. 혹시나 내 얼굴을 아는 건 아닐까 긴장을 잔뜩 한 채로 그 대전 지점을 가게 되었는데 딱 가게에 들어서자마자 그 여사장이 뛰어나와 인사를 하는 거였어요. 어서 오세요. 몇 분이세요? 혼자요. 아, 네. 저기 편하신 데 앉으세요. 전 절 알아보는 줄 알았는데 그 여사장은 저를 전혀 못 알아보고 있더라고요. 점심이 가까우니 사람들이 제 뒤로도 계속해서 들어오더군요. 이미 제 옆 테이블에서도 술판이 벌어지고 있었고 보는 눈도 많으니 본격적으로 제가 나서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전 그 여사장을 불렀어요. 여기 음식이 그렇게 맛있다고 하던데 근데 여기 지점이 본사에서 특별 대우를 받는다면서요? 네? 아, 누가 그런 소리를 그런 거 없어요. 가맹점은 다 똑같죠 뭐. 뭐 드릴까요? 저희 아무거나 다 맛있어요. 그래요? 제가 듣기론 사장님 남자 꼬시는 재주가 아주 특출나시다던데 여기 메뉴판 보니까 그게 없더라고요. 사장님 잘 되시려면 남자 꼬시는 법도 좀 써놔야 되겠네요. 네? 그게 무슨 소리세요? 뭐라고요? 이동강 아시죠? 그때 제가 딱 남편의 이름을 말하자 그 여사장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버렸어요. 그 모습을 보자마자 정말로 맞았구나 실감이 나더라고요. 그러더니 당황한 여사장은 말을 더듬으면서 부인을 했습니다. 네? 아니요.
그게 누군데요? 모르는 척하긴. 여기 슈퍼바이저 말이야. 이동강. 당신이랑 만나고 있는 그 이동강. 내 남편이야, 이 여편네야. 지금 당신 내 남편이랑 바람 피우고 있잖아. 일하라고 보내놨더니만 내 남편을 만나? 그러고서도 장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뭐예요? 당신 뭔데요? 당신 뭔데 여기서 이상한 말이나 하고 있어요? 헛소리 할 거면 나가요, 나가. 손님들 다 있는 데서 지금 무슨 헛소리예요? 헛소리? 웃기시네. 나 땡땡사 프랜차이즈 대표 장녀 김상이다. 여기 본사 사장 딸이 나라고. 그런 내가 헛소리를 한다고? 나 다 알고 왔어. 그쪽은 내 얼굴 잘 모르겠지만 난 그쪽 얼굴 이미 다 안다고. 어디 여기서 증거 하나하나씩 다 풀어볼까? 니들 둘이서 얼마나 붙어먹고 다녔는지 내가 한번 까봐? 그러자 제 말을 듣고서 그 가게 안에 있던 손님들의 이목이 한순간에 집중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전혀 예상하지도 못했던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정말 기가 막힌 일이었습니다. 사실 제가 앉았던 자리 옆에서 술판이 벌어진 테이블은 그 여사장 남편이 지인들과 와 있던 곳이었어요. 그러더니 제가 하는 말을 듣고서 그 남편이 벌떡 일어나면서 소리를 치는데 아주 난리가 났답니다. 뭐? 뭐야? 지금 그게 사실입니까? 뭐? 바람? 당신, 당신 이게 사실이야? 여보, 그게 아니라, 당신, 그럼 여태까지 가게 일 때문에 늦는다고 했던 거, 그게 다 바람 피웠던 거야? 직장 생활 하기 싫다고 해서 가게 차려줬더니만 1년도 안 돼서 바람을 피워? 이 여편 내가 진짜. 그러면서 그 여사장의 남편은 여사장의 머리 끄댕이를 잡고서 밖으로 끌고 나가는 거였어요. 거의 머리로 상모 돌리기를 하는 줄 알았네요. 옆에서 다른 지인들이 다 말렸지만 분노한 그 여사장의 남편을 아무도 제대로 말리지 못했죠. 그 모습을 보고서 전 자리에서 일어나 그곳을 나와버렸습니다. 뒤는 그 여사장의 남편이 알아서 처리할 것 같았거든요. 그 후 전 회사로 향했어요. 가는 내내 남편의 전화가 계속해서 울리더라고요. 분명 그 여사장은 남편에게 호되게 당하고 있으니 아직 무슨 일인지 모를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전 제 남편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뭐야, 여보. 어디 갔어? 일어나 보니까 당신이 없네? 오늘 무슨 일 있다고 했나? 아, 회사에 급하게 갑자기 일이 생겼다고 해서. 그래서 말인데, 당신 지금 회사로 올 수 있어? 나도 회사로 들어가는 길인데 급하게 할 말도 있고 말이야. 어? 지금? 알았어. 바로 챙겨서 나도 갈게. 그렇게 남편의 전화를 끊고서 전 아빠에게 바로 전화를 걸었어요. 그리고 지금의 상황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보고를 했습니다. 아빤 제가 얘기하는 동안 묵묵히 아무런 말도 하지 않으시고 제 말만 들으셨죠. 그리고선 딱 한마디만 하셨어요. 이서방 지금 오고 있다고 했지? 알았다. 너도 오면 얘기하자꾸나. 전 아빠의 목소리가 그렇게 냉정할 수 있구날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늘 다정하게 말을 하셨던 아빠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오히려 차분하게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회사에 도착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도 회사로 도착을 했습니다. 보아하니 그때까지도 그 상간이한테서 아무런 소식을 못 들었는지 아주 해맑은 얼굴로 오더니 아빠에게도 인사를 하더라고요. 아, 아버님, 회사에 무슨 일 있나요? 아내가 갑자기 급한 일이 있다면서 빨리 오라고 하던데 무슨 일인데요? 자네, 대전 지점은 왜 그렇게 많이 가는가? 네? 그게 거기 사장님이 처음 식당을 열기도 하고 이것저것 도울 것도 많고요. 그리고 아직 가맹점 오픈한 지 1년밖에 안 돼서. 진짜 그것뿐이야? 아유, 그럼요. 제가 그거 아니면 왜 거길 가겠습니까? 전 거기 가고 싶지도 않아요. 스스로 사장이 알아서 잘하면 제가 갈 일도 없죠.
다 제 손이 필요하니까 제가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나저나 대전점은 왜 물어보세요? 뭐 무슨 일이라도 있답니까? 뻔뻔하게 말하는 남편을 보면서 전 도저히 참을 수 없더라고요. 당장이라도 그 면상을 치워버리고 싶었지만 분노를 꾹 참고 말했어요. 당신 참 뻔뻔하다. 뭐? 도와주러 가? 당신 상간녀 만나러 가는 거 아니고? 여태껏 거기 지점만 왜 그렇게 감싸는가 했더니 당신 그 여자랑 불륜 저지르고 있었더라? 뭐? 당신 그게 무슨 소리야? 불륜이라니. 아니, 아니야. 아버님, 아닙니다. 이 사람이 뭔가 오해를 한 것 같은데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당신 왜 그래? 나와서 얘기해. 지금 아버님 앞에서 뭐 하는 거야? 뭐 하긴. 당신 실체 밝히고 있는 거지. 이미 나 그 시점 가서 다 뒤엎고 나왔어. 다 밝혀졌다고. 여기 아빠 앞에서 증거 하나하나 꺼내봐? 그래야 너 수긍할 거니? 뭐라고? 거길 갔다 왔어? 거길 당신이 왜 가서 난리를 펴? 역시나 남편은 제가 거기 갔다 왔다는 소리를 듣자마자 저한테 화를 버럭 내더라고요. 그 반응을 보면서 진짜 헛웃음이 절로 나왔습니다. 남편은 자신의 불륜이 다 들통나자 그때서야 갑자기 무릎을 꿇고서 싹싹 빌더라고요. 아버님, 죄송합니다. 그게 아니라요. 제가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라요. 그 여자가, 그 여자가 절 꼬셨어요. 제가 절대 원래 안 넘어가는데, 그래도 전 저희 회사 가맹점 사장이니까 그냥 맞춰준 것 뿐이에요. 예, 그것 뿐입니다. 이서방, 자네 참 끝까지 뻔뻔하구만. 지금까지 밖에서 그딴 더러운 짓을 하고 다녔나? 어떻게 내 딸을 두고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어? 자네 같은 사람은 우리 회사에도 못 두고 우리 집안에도 못 두네. 당장 나가세. 이제부터 이서방은 내 사이도 아니야. 아버님, 아버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정말 미쳤었나 봅니다. 정말 한 번만, 딱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다시는 그런 일 안 하겠습니다. 정말요. 한 번만 봐주세요. 제 실수입니다. 그리고 만난 지도 얼마 안 됐어요. 자네 지금까지 카드 내역 보니까 대전점 오픈한 이후로 쭉 그쪽에서만 카드를 엄청 썼더구만. 이거 내역 다 세세하게 한번 확인해봐. 언제부터 그랬는지, 정말로 실수인지 내가 한 번 다 확인을 해봐야 끝을 내겠어? 어디서 감히 날 속이려고 들어? 알고 봤더니 아빤 제 얘기를 듣고 바로 남편에게 출장비로 쓰라며 줬던 사업장 카드 내역부터 싹 훑어본 거였습니다. 그동안 워낙 출장도 잦고 아빠한테 보고를 하면서도 설명을 다 잘하다 보니 아빠도 별 의심하지 않고 넘어갔었는데 제 얘기를 듣고 나서부턴 이게 정말 수상하다는 걸 아셨던 거죠. 보아 아닌 남편은 출장을 핑계로 대전에서 사업장 카드를 엄청 쓰고 다녔던 거였어요. 간 크게 뭘 선물을 사거나 그런 건 아니었지만 나중에 보니까 저녁에 밥을 먹은 것도 항상 2인분 정도. 그 다음에 꼭 술을 마시러 2차를 갔는데 그곳에서도 꽤나 많은 비용을 썼더라고요. 혼자서 쓴 거라곤 조금 많은 금액이다 싶었는데 그게 다 상간녀랑 그러고 돌아다닌 거였죠. 어찌가 어처구니가 없던지 사람을 이런 식으로 뒤통수 칠 수 있구나 싶었어요. 남편은 냉정한 아빠의 표정에 정말 머리를 바닥에 진짜 조아리듯이 빌고 또 빌었습니다. 아버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가 요즘 너무 힘들어서 외롭고 피곤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아버님, 다신,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이미 끝났네. 그 지점도 정리할 거고 계약도 파기할 걸세. 자네도 알다시피 우리 계약서 내용 중에 브랜드 이미지 해칠 경우 바로 계약 파기라는 거 알지? 자네도 마찬가지세. 카드 내역서 법률 대리인이 앞으로 싹 다 살펴볼 거니까 그렇게 알게나. 조금이라도 이상한 거 있으면 내가 자네한테 다 청구할 걸세. 그러니 회사에서 당장 나가고 내 딸이랑도 이혼하게. 이혼 안 받아들이면
한 푼도 빠짐없이 청구할 거니까 그러기 싫으면 조용히 이혼해. 아버님, 한 번만 봐주십시오. 한 번만요. 당장 여기서 꺼져. 경찰 불러서 고소당하고 싶지 않으면 당장 이 자리에서 썩 꺼지라고. 믿었던 사이놈이 뒤통수를 쳐? 내 눈앞에서 안 사라지면 내 오늘 당장 고소장 넣을 거니까 알아서 해. 결국 아빠의 호통에 남편은 그 자리를 나가야 했습니다. 남편이 그렇게 나가고 나서야 저와 아빠는 긴장이 풀리는 것 같았어요. 둘 다 자리에서 주저앉아 멍하니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빠도 저도 남편이 정말 그럴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솔직히 사이라고 해서 아빠가 더 신경 쓰고 챙겨줬던 것도 있었고, 저 역시 남편을 위해 시댁이고 집안일이고 전혀 신경 안 쓰게 노력을 했던 거였는데, 어떻게 그런 건 하나도 생각 안 하고 이렇게 사람을 배신할 수가 있는지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어요. 그 뒤로 시댁에도 이 사실이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시댁의 반응은 정말 남은 정도 다 떨어지게 만들더라고요. 이혼 청구를 하게 되면서 시모가 저한테 한번 전화가 온 적이 있었거든요. 애미야, 아무리 그래도 한 번은 봐줄 수 있는 거 아니니? 남자가 밖으로 자꾸 나들다 보면 실수도 할 수 있는 거지. 그리고 그거 솔직히 네 탓도 있는 거 아니냐? 얌전히 회사만 왔다 갔다 하던 애가 전국을 떠돌아다니니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겠어. 그럴 때 그냥 한번 의지한 거 가지고 너 너무한 거 아니야? 어머님이 어떻게 저한테 그런 소리를 하세요? 남편 취직시켰을 땐 잘했다고 고맙다고 저밖에 없다고 하셨으면서 어떻게 말이 그렇게 싹 달라지세요? 저 용서 못합니다. 사람이 은혜를 받았으면 고마운 줄 알아야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배신을 해요? 저 절대 용서 못하고요. 이혼할 겁니다. 어머님도 다신 저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아무리 팔은 안으로 굽는다지만 끝까지 자기 아들만 두둔하는 시모를 보면서 이혼을 잘 결정한 것 같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렇게 남편에겐 이혼 소송을 했고 상간녀에게도 위자료 청구를 했어요. 이미 블랙박스며 가게 CCTV며 증거까지 다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 두 사람은 불복도 할 수 없었죠. 그렇게 전 남편에게 위자료를 받고 이혼을 했고 상간녀에게도 위자료를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진짜 웃긴 게 뭔지 아세요? 그렇게 가정을 깰 정도로 둘이서 붙어 먹었으면 그 후로도 둘이서 붙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근데 남편은 이혼 후 완전히 낙동강 오리알이 되었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그 상간녀는 본인 남편한테 싹싹 빌어서 결국 그 남편이 용서를 해줬다는 거였어요. 결국 두 사람의 지독한 사랑은 그렇게 끝이 났고요.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던 남편을 아빠가 어떻게든 끌어올려줬는데 한순간에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이 모든 걸 다 놓치게 된 거였어요. 그 선택의 대가는 무엇보다 처참했습니다. 전 남편은 저와 이혼을 한 뒤로 다른 회사에 취직을 했지만 월급은 반토막이 났고 거의 신입으로 눈치 보며 회사를 다니고 있다고 하더군요. 벌써 이혼을 한 지도 1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여전히 전 남편은 저와 다시 재결합할 수 있을 거란 희망에 부풀어 있다는 게 참 웃길 때도 있답니다. 그럴 때마다 전 현실을 꼬박꼬박 확인해주고 있어요. 여보, 우리 아들 잘 지내고 있어? 이번 주말에 아들이랑 같이 캠핑 갈까 하는데 당신도 같이 갈래? 여보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너랑 나랑 헤어진 지 벌써 1년이 지났어. 언제적 여보야? 헛소리 할 거면 전화도 하지 마. 여보, 내가 진짜 잘못했어. 나 당신이랑 헤어지고 나서 다른 여자 아예 눈길조차 안 줘. 아니, 왜? 당신 이제 솔로 아냐? 청개구리가 따로 없네. 결혼을 해서 눈을 안 돌려 하는 거 아니야? 당신하고는 다음 생에도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으니까 그딴 소리 그만해. 그나마 아빠 자리 남겨둔 걸로 다행이라고 생각하라고. 전 앞으로도 전 남편과 재결합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생각해보니 이미 한번 배신을 한 사람이 또다시 안 할 거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런 위험한 결정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믿고 기회를 준 사람의 등을 친 대가는 언젠가 반드시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대가는 늘 참혹하고요. 그러니 기회를 받았으면 그 무게를 알아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무게를 가벼이 여긴 순간 사람이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니까요. 지금은 저도 아빠 회사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 아빠 뒤를 따라 가맹점 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여기저기 많이 다녀보다 보니 저희 가맹점 사장님들 고충들도 정말 많더라고요. 아무래도 경기가 요즘 좋지 않다 보니까 여러모로 힘든 부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경기가 풀릴 듯 안 풀릴 듯 참 힘든 시간이 계속되고 있어 저희도 답답할 때가 많답니다. 저희 가맹점 사장님들도 그렇지만 다른 자영업자분들도 요즘 참 많이 힘드시죠? 그래도 곧 다시 해뜰 날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 다들 힘내시고 웃을 일이 앞으로 많이 생기시길 바랍니다. 모든 분들이 더 밝은 내일을 맞이하시길 바라며 제 사연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부디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가족과의 갑작스런 이별에 대해 슬퍼하기도 전에 뒤통수를 맞을 뻔한 40대 직장인 여성입니다.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을 모른다고 하죠. 다른 거 몰라도 전체 가족만큼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모르는 숨겨진 진실이 있다는 걸 알고 난 후에 밀려오는 배신감에 정말 온몸이 저절로 떨리더라고요. 그렇지만 그 진실을 제가 알게 된 덕분에 뒤통수를 맞을 뻔했던 일을 겨우 피할 수 있었는데요. 그 기가 막힌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오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친정은 아빠가 정말 어릴 적부터 같이 커온 중마고와 사업을 하셨어요. 아빠 친구분은 저희 가족들과도 무척이나 친하게 지냈었죠. 큰 사업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탄탄한 업체였고 어릴 적엔 정말 부족하지 않은 환경에서 컸습니다. 그러다 저와 3살 차이 나는 남동생이 태어나고서 초등학교 3학년쯤 됐을 때 저희 집에 큰 사건 하나가 발생하고 말았어요. 그건 바로 아빠 친구가 사업 자금을 죄다 빼돌리고 잠적을 한 거였죠. 그래서 그때 집안이 아주 난리가 났었어요. 아빠는 당시 거래처 관리를 담당했었고 그 친구는 자금 관리를 담당했었는데요. 워낙에 믿고 의지하던 친구였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곤 전혀 예상치도 못하셨어요. 그래서 처음엔 그 친구가 금방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셨대요. 그렇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아빠의 친구는 돌아오지 않았고 거래처에 남은 대금은 모두 아빠의 몫이 되어버렸답니다. 결국 살던 집도 다 팔고서 빚을 처분하고 저희는 방 한 칸짜리 집에 4식구가 옹기종기 모여 살게 되었어요. 그때쯤 주변에선 다들 아빠에게 사업을 정리하고 이젠 일하면서 돈을 벌라고 했지만 아빠는 어떻게든 사업을 살리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반대하는 그 와중에도 아빠를 온전히 믿어준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저희 엄마였습니다. 여보, 평생 읽어온 거 그냥 포기하기 아까워서 그렇지? 괜찮으니까 당신 다시 시작해봐. 거래처에서도 이번에 사건 다 알고서 이해하고 넘어갔다며. 당신이라면 잘할 거야. 당신 정말 그래도 괜찮겠어? 한동안은 내가 한 푼도 못 가지고 올 수도 있어. 괜찮아. 내일부터 안 그래도 나 일하러 나가기로 했어. 당분간은 내가 우리 집 책임질 테니까 당신 사업 어떻게든 다시 일으켜봐. 엄만 매일같이 괴로워하고 자책하는 아빠를 달래고 열심히 사업에 다시 집중하실 수 있도록 옆에서 정말 많이 노력하셨어요. 아빠가 사업을 다시 일으키려고 노력하는 동안엔 엄만 밖에서 허드렛 일을 하면서 생활비를 버시고 집안 생계를 책임지셨습니다. 그렇게 한 2년을 정말 고생하시다 아빠의 사업은 다시 안정을 되찾게 되었어요. 사실 그전부터 아빠의 성실함 덕분에
거래처에서도 많이 이해를 해줬기에 가능한 일이었지만 전 이 모든 결과의 덕이 엄마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빠 역시 이 모든 게 다 엄마 덕분이라고 하셨죠. 다시 방 3개짜리 집으로 이사 갔을 땐 같이 소소하게 축하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빤 엄마에게 모든 덕을 돌리셨어요. 여보, 당신한텐 정말 고마워. 내 평생 당신한테 정말 잘할게. 당신 아니었으면 나 사업 다시 못 시작했을 거야. 정말 고마워, 당신. 그 후로 아빤 정말 열심히 일을 하셨고 가정에도 무척이나 충실하셨습니다. 늘 바쁜 와중에도 엄마의 말이라면 항상 1순위로 다 들어주셨죠. 그런 부모님을 보며 자라다 보니 전 저렇게 서로 어려울 때 의지하고 지지해주는 게 부부라고 생각하며 컸습니다. 아빠의 사업은 나날이 잘 되었고 그러다 보니 학창시절 내내 부족하지 않은 환경에서 잘 자랄 수 있었어요. 그리고 대학에 진학했을 땐 정말 아빠처럼 든든한 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답니다. 남자친구는 대학교 CC로 만난 사람이었어요. 우연히 같이 교양 수업을 듣게 되면서 조별 과제를 같이 하게 됐는데 사람이 참 순진하고 착하더라고요. 다른 팀원들도 많이 배려해주고 먼저 나서서 과제도 척척해주는 게 참 멋져 보였어요. 거기다가 치대생이라고 들었는데 엄청 수더분했고요. 그렇게 같이 과제를 하다 친해져 몇 번 따로 연락을 하다 보니 서로 마음이 생겼고 그렇게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죠. 남자친구는 정말 제가 알아왔던 사람들 중에서도 너무 심성이 착했습니다. 남자친구 집은 시골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말 그대로 개천에서 용난 케이스였어요. 그러다 보니 남자친구는 항상 학비와 생활비를 충당하려고 아르바이트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본과생이다 보니 정말 정신없이 바빴지만 그 틈에도 열심히 일을 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사실 제 입장에선 좀 의아했던 적도 있었어요. 오빠, 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해? 공부하느라고도 바쁘잖아. 매번 새벽까지 일하고 아침이면 학교 가고 또 저녁이면 일하고 힘들지 않아? 말했잖아. 우리 집 여유롭지 않다고. 엄마 아버지 시골에서 농사 지으면서 힘들게 사시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돼야지. 오빠 진짜 대단한 것 같아. 난 솔직히 아직도 부모님 도움 받고 사는데 오빤 참 대단해. 전 그런 남자친구 볼 때마다 참 신기하기도 하고 존경스러울 때도 많았습니다. 저보다 훨씬 바쁜 학업 중에서도 늘 정말 바쁘게 지냈거든요. 시골에서 학비를 지원해 주시긴 했지만 남자친구는 부모님께 되도록 부담이 되지 않도록 정말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러던 남자친구가 졸업을 할 때쯤 집안이 확 기울어지게 되었어요. 남자친구의 아버지가 크게 다치시는 바람에 그의 농사를 아예 짓질 못하셨거든요. 그러다 보니 바로 다음 학기 등록금부터가 문제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남자친구 혼자서 등록금을 마련해 보려고 정말 잠도 안 자고 새벽에도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고 낮에도 알바를 하면서 돈을 벌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정말 큰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남자친구가 일용직으로 건설 현장에 갔다가 그만 다쳐서 다리에 깁스까지 하게 된 거였어요. 결국 하던 아르바이트도 죄다 하지 못하게 됐죠. 그렇게 되니 그동안 정말 든든하고 꿋꿋했던 남자친구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어느 날 제가 남자친구를 만나러 갔더니 저한테 충격적인 얘기를 꺼내더군요. 수연아, 나 그냥 본가로 내려갈까 생각하고 있어. 더 이상 여기 있어봤자 공부도 못할 것 같고 그렇다고 학교 다닐 수도 없고 그래서 집에 내려가서 어느 정도 내가 학비도 벌고 그러면 다시 학교 다니던가 그러려고.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이제 곧 졸업인데 왜 학교를 그만둬? 어쩔 수 없지 뭐. 그러면서 기운 없이 축 처진 남자친구 볼 때마다 전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사실 너무 아까운 인재이기도 했거든요. 공부도 정말 잘했고 성실했는데
이런 사람이 본인의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공부를 못하고 쉬어야 한다는 게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전 바로 집으로 달려가 엄마 아빠에게 빌었어요. 바로 등록금을 도와달라고 말이죠. 그랬더니 엄마 아빠는 엄청 기겁을 하시며 절 말리시는 거였어요. 아니 수연아, 도대체 걔가 뭐라고? 네가 이렇게 와서 등록금을 도와달라는 거야. 도대체 그런 애가 뭐가 좋다고? 여자친구한테 뭐 등록금 해달라고 하디? 아니야, 그런 거 아니라고. 다쳐서 더 이상 일을 못하니까 시골로 내려가서 자기가 일하면서 등록금 벌고 부모님 돌보겠대. 근데 이제 곧 졸업인데 그걸 내가 옆에서 어떻게 지켜보기만 해.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좀 도와줘. 어? 얼마나 성실하고 책임감 있고 착한 사람인데 한 번만 좀 믿어줘.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딸 남자친구를 도와달라는 거야. 엄마, 아빠, 한 번만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 어? 딱 한 번만 좀 도와줘. 전 그날 이후로 몇 날 며칠 내내 애원하며 제발 도와달라고 빌고 또 빌었습니다. 그랬더니 결국 엄마 아빠는 두 손 두 발을 다 들었어요. 남자친구의 등록금을 지원해주겠다고 하신 거였죠. 그 소식에 처음엔 남자친구도 거절했지만 직접 아빠가 연락을 해 딸의 남자친구라 도와주는 게 아니라 우수한 인재를 위해 투자하는 거니 받아달라고 말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남자친구는 아빠의 지원을 받아 휴학 없이 쭉 대학을 다닐 수 있었어요. 그렇게 무사히 졸업을 하고서 사실 치의대는 졸업하고 시험을 보면 치과 의사로 일을 할 수도 있었지만 남자친구는 전공의 과정도 다 취득하고 싶어 종합병원에서 구강외과로 인턴부터 레지던트까지 다 보내게 되었어요. 저는 꿋꿋이 자신의 길을 걷는 남자친구를 보면서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었네요.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노력한 끝에 남자친구가 드디어 전공의를 취득했을 때 남자친구는 저에게 프로포즈를 했답니다. 그렇게 저희는 9년여의 연애 끝에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결혼을 하면서 시부모님은 저에게 너무 고맙다고 하셨죠. 수연아, 네 덕에 우리 아들 거기서 열심히 공부하고 이렇게 어엿한 치과 의사가 된 것 같다. 정말 고맙다. 항상 너한테 고맙고 사돈 들께도 고마웠어. 우리가 부족해서 넉넉하게 키우지 못한 게 한이지만 그 한을 네가 대신 풀어준 것 같아서 정말 고맙구나. 아니에요, 어머님. 남편이 어머님, 아버님 덕분에 너무나 착하고 듬직한 사람으로 잘 커서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든든하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남편이 그 복을 받게 된 건 어머님, 아버님이 다 그렇게 키워주셔서 그런 거예요. 고맙구나. 그렇게 얘기해주니 정말 고마워. 그렇게 저희는 결혼을 하고서 알콩달콩 결혼 생활을 이어나갔습니다. 남편은 전공의를 취득하고 나선 페이닥터로 일을 하면서 열심히 돈을 벌었어요. 전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낳고 아이들이 어릴 땐 육아에 힘을 쏟았습니다. 결혼 생활은 참 행복하고 즐거웠을 때가 많았어요. 특히나 남편이 가정적이고 따뜻해서 육아하면서 제가 더 편했을 때도 많았죠. 주말이면 쉬고 싶었을 텐데 남편은 늘 쉬는 날엔 애들과 절 데리고 여기저기 떠나곤 했습니다. 지금도 캠핑을 진짜 많이 가시잖아요. 저희 남편은 저희 애들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쯤에도 캠핑을 진짜 많이 갔답니다. 주말에 딱 눈을 뜨면 이미 남편이 싹 다 챙겨서 나갈 준비를 다 해놓곤 했어요. 어? 여보, 언제 일어났어? 이게 뭐야? 새벽부터 일어나더니 내내 도시락을 싼 거야? 어디 가려고? 내가 엄청 좋은 스팟을 알아냈어. 우리 지금 가자. 먹을 거랑 다 챙겨놨으니까 당신은 그냥 차만 타면 돼. 애들 한 명씩 안고서 지금 가자. 뭐야, 나 먼저 깨우지 그랬어. 같이 일어나서 같이 했으면 편했을 텐데. 당신 혼자서 고생했네. 고생은 무슨. 평일에 내가 바빠서 당신 혼자 애들 보고 살림도 하느라 바쁘잖아.
주말은 내가 다 책임질게. 얼른 신발 신어. 짐은 이미 다 옮겨놨으니까 바로 출발하면 돼. 남편은 제 주변 사람들 모두가 부러워할 정도로 부지런하고 가족밖에 모르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참 저도 결혼하고서 매일이 신혼처럼 느껴지곤 했어요. 거기다가 요리는 어찌나 잘했는지 저도 못 만드는 요리를 남편은 뚝딱 해낼 때가 많았죠. 아이들이 어느 정도 컸을 무렵엔 애들이 먹고 싶다는 건 미리 주문을 받아서 주말이면 꼭 해주곤 했습니다. 특히 남편은 중식을 기가 막히게 만들었는데 집에서 탕수육도 직접 튀겨줄 정도였어요. 그렇게 탕수육을 튀긴 날이면 애들은 너무 좋아했습니다. 우와, 아빠! 역시 아빠가 만든 탕수육은 최고야, 최고! 우리 동네 짜장면집보다 아빠가 만든 게 더 맛있어. 맞아. 나도 우리 아빠가 만든 탕수육이 제일 맛있어. 친구들한테도 얼마나 자랑했는지 몰라. 아유, 우리 아들, 딸, 아빠가 만든 게 그렇게 맛있어? 많이 먹어. 아빠가 이거 너희들 다 먹으면 또 해줄게. 여보, 당신도 얼른 와. 식기 전에 따뜻할 때 먹어야지. 늘 다정다감한 그런 남편과 사는 건 매일이 평온하고 따뜻한 일이었어요. 시댁은 시골이라 사실 멀어서 자주 가보지 못했지만 그래도 통화도 자주 하고 잘 지냈습니다. 시댁에는 남편 여동생이 둘이 있었는데 시누이들도 참 착하고 효녀들이라 저한테 며느리라고 이래라 저래라 한 번을 해본 적도 없었어요. 특히나 시부모님은 마음이 참 따뜻하신 분들이셨죠. 때 되면 농사 지은 것들을 집으로 보내주시곤 했거든요. 한 번은 이것저것 직접 키운 채소들을 보내주셨는데 박스를 열어보고선 정말 전 너무 깜짝 놀란 적이 있었어요. 마늘을 정말 한 무더기 보내주셨는데 그걸 다 일일이 까서 손질해서 깨끗하게 씻고 포장해서 보내셨더라고요. 어머님, 이걸 언제 다 까셨어요? 그냥 보내주셔도 되는데 이거 다 까시느라 한참 걸리셨죠? 아유, 아니야. 그거 까는데 얼마 안 걸렸어. 아유, 우리야 맨날 마늘 까는 게 일이니까 빠르지만 너나 아무래도 힘들 거 아니냐. 애들 보느라 바쁘기도 하고. 여기서 시간 많은 내가 까는 게 훨씬 낫지. 다 다져서 보낼까 하다가 그래도 니들 요리하고 뭐하고 쓸 수도 있으니까 일단 손질만 하고 보냈다. 다지는 건 애비한테 하라고 하고 냉동실에 두고두고 해서 먹어. 어머님, 감사해요. 매번 이렇게 늘 저희 냉장고는 어머님이 다 채워주시네요. 좋은 거 못 보내줘서 미안하지 뭘. 다음에 우리가 농사 더 잘 지어서 맛있는 고기만 잔뜩 보내마. 그래도 그게 보기에 못생겨 보여도 니들 먹을 거라 농약도 하나 안 치고 키운 거야. 그러니 안심하고 먹어도 된다. 투박하지만 누구보다 정겹고 따뜻한 시부모님을 볼 때면 제 마음이 이상하게 뭉클할 때가 많았습니다. 이런 따뜻한 시부모님 밑에서 자란 남편 역시 마음이 따뜻할 수밖에 없었겠죠. 남편은 저희 집에도 참 잘했어요. 특히나 친정 부모님 치아 검진은 항상 남편이 꼼꼼하게 봐주곤 했습니다. 60대가 되시다 보니 임플란트며 치주 질환이며 이것저것 신경 써야 할 게 많았는데 그때마다 남편은 저보다 먼저 나서서 부모님 치과 진료도 봐주고 그러더라고요. 남동생과도 정말 형 동생처럼 편하게 지냈고요. 그러다 저희 집에 정말 좋은 소식이 생겼어요. 바로 남편이 40살이 되고서 치과를 개원하게 된 겁니다. 그때 얼마나 기쁘고 좋았는지 몰라요. 그땐 치과에 다 같이 모여 축하를 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날 시부모님은 역시나 이 모든 게 제 덕이라며 절 칭찬하시고 저희 부모님은 남편을 칭찬하셨죠. 수연아, 고맙다. 이렇게 우리 아들 치과도 10개 해주고 정말 고마워. 네가 그동안 옆에서 얼마나 내 줄 잘했겠니? 네가 아니었으면 우리 아들 이렇게 치과 여는 거 못 봤을 거야. 아유, 사돈, 아닙니다. 이게 다 강서방이 잘해서 그렇죠. 일도 척척 잘해. 사람들 신임도 얻어. 앞으로 강서방이 더 잘할 겁니다.
감사합니다, 사돈. 전 그래도 우리 며느리가 우리 아들 이렇게 키워준 거라고 생각해요. 사돈께도 참 감사드리고, 아휴, 저희가 무슨 복이 있어서 이렇게 좋으신 분들을 만났는지 모르겠네요. 그렇게 훈훈한 분위기 속에서 치과 개원식을 무사히 마치게 되었어요. 남편은 치과 개원을 하고서 더 바쁘게 지냈답니다. 병원 끝나고 나서도 늘 치과에 남아 공부도 하고 환자 진료 기록도 살펴보면서 체크하고 그러면서 병원 운영에 많은 힘을 썼어요. 그런 남편을 보다 보니 저 역시 뭔가 새롭게 일을 하고 싶더라고요. 아이들도 이젠 어느 정도 컸겠다. 제 커리어를 쌓아보고자 다시 직장에 다니게 되었어요. 남편도 제가 다시 일을 하는 걸 정말 많이 응원해 줬습니다. 남편은 제가 돈을 벌길 원하기보단 사회생활 하면서 사람들도 만나고 제 인생을 마음껏 펼쳐보길 바랬죠. 그렇게 남편도 저도 각자의 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지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퇴근을 하고서 집으로 가려고 신호 대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와서 제 차를 그대로 들이받아 버린 거였어요. 너무나 깜짝 놀라 바로 내려서 차를 살폈는데 뒷 범퍼가 찌그러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상황이 좀 이상했습니다. 보통 이렇게 다른 사람 차를 받아버리면 내려서 죄송하다, 몸은 괜찮냐, 이렇게 물어보는 게 맞지 않나요? 그런데 그 가해자는 전혀 생각지도 못한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차에서 내린 가해자는 저보다 어려 보이는 여자였어요. 그런데 저한테 사과라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절 보면서 너무도 환하게 웃으며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어머, 미안해요. 괜찮으시죠? 보니까 뭐 크게 안 다친 것 같긴 한데 이건 보험 처리하시죠? 이거 제 연락처 드릴게요. 뭐 보험 처리하실 때 문제 있으면 여기로 바로 연락 주세요. 그러면서 절 막 위아래로 훑어보는데 처음엔 내가 아는 사람인가 싶을 정도였어요. 그래서 뭔가 좀 이상한 사람인가 보다 싶어 서둘러 상황을 수습하고 보험 처리를 하게 되었죠. 그 후로 전 보험 처리했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상하게 그 후로도 한두 번 저한테 계속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연락을 하면서도 내내 이상했습니다. 갑자기 제 사생활을 은근슬쩍 물어보는 거 있죠? 저 혹시 결혼하셨어요? 애들은 있으세요? 네? 갑자기 그런 걸 왜 물어보시는데요? 아니에요. 그냥 한번 궁금해서요. 보험 처리는 잘 될 거예요. 그러니 걱정하지 마세요. 난생 처음 본 사람에게 그런 얘기를 스스럼 없이 물어본다는 게 참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긴 했지만 어차피 뭐 그때 아니면 만날 사람도 아니고 괜히 얼굴 붉힐 필요는 없다 생각해 크게 대꾸하진 않았습니다. 그렇게 차 사고가 원만하게 정리가 되고 나서 얼마 뒤 전 남편과 애들과 다 같이 외식을 하러 나가게 되었어요. 자리에 앉아서 음식을 먹고 있는데 그때 저희 테이블 옆에 한 여자와 4살 정도 되는 꼬마아이가 와 앉았습니다. 그런데 옆 테이블에 앉은 여자 목소리가 너무나도 낯이 익더라고요. 그래서 딱 쳐다봤더니 그 여자도 절 쳐다보면서 너무나 반갑게 인사를 하는 거였어요. 네, 그 여잔 바로 그 교통사고를 냈던 가해자 여자였어요. 어? 어머, 어떻게 이런 일이 다 있어요? 아유, 어떻게 여기서 만나요? 저 기억나시죠? 어머, 가족끼리 식사하러 오셨나 봐요. 아, 이쪽이 남편분이시구나? 전 미혼모라서 저희 아들이랑 둘이 이렇게 밥 먹으러 왔는데, 이렇게 만난 것도 참 인연이네요. 저는 그렇게 만났다는 게 너무 놀랍고 소름이 돋았어요. 거기다가 묻지도 않은 얘기를 갑자기 술술 털어놓는다는 게 생각할수록 더 이상하더라고요. 뭔가 제 뒤를 밟는 것 같고 일부러 저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 화도 났습니다. 그래서 딱 따지려고 하던 그 순간 남편이 갑자기 자리에서 확 일어나더니 나가려고 하는 거였어요. 여보, 여기 음식 나랑 좀 안 맞는다. 뭐? 그게 무슨 말이야. 아까는 괜찮다면서. 갑자기 어디 가려고? 아니, 그게 음식이 통 안 넘어가네.
그냥 우리 다른 데 가자. 얼른 나와. 그러면서 남편은 애들을 데리고서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전 그런 남편을 뒤따라 갈 수밖에 없었어요. 이때 정말 제가 눈치가 백단이었으면 바로 알아챘을 텐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알아차리지 못했던 게 정말 천추의 한이 되었네요. 어쨌든 결국 그렇게 저흰 식당을 나오게 됐습니다. 아까 그 여자 때문에 너무 찝찝한 마음이 들었는데 남편도 저처럼 찝찝한 마음이 들었던 모양이더라고요. 차에 탔더니 남편이 얼굴을 찡그리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보, 아까 그 사람 아는 사람이야? 모르는 사람이랑은 좀 얘기하지 마. 아까 보니까 막 이상한 말 하는 것 같던데 요즘이 얼마나 무서운 세상인데 그래. 알았어. 나도 안 그래도 아까 보고 엄청 놀랐어. 저 여자 나한테도 개인적으로 막 이것저것 물어보고 연락도 오고 그랬거든. 근데 어떻게 저기서 딱 만난대? 아우, 진짜 소름이다. 뭐? 아이, 그럼 전화를 받지 말았어야지. 저런 여자 사기꾼이야, 사기꾼. 아이, 알았어. 근데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그래? 나도 처음에 멀쩡한 사람인 줄 알았다니까. 아니, 소리를 지른 게 아니라, 아니, 난 당신 걱정돼서 그렇지. 어쨌든 앞으로 저런 여잔 절대 상대해주지 마. 알았지? 그렇게 해서 결국 그날의 외식은 흐지부지 끝나버리고 말았어요. 그 이후로 천만다행인지 더 이상 그 여자의 연락은 오지 않더라고요. 사실 그때 후론 그 여자에 대해서는 아예 까마득하게 잊고 살았죠. 그러다 한 3년이 지났을 때쯤 남편이 47살이 되었을 때 어느 날부턴가 남편의 안색이 점점 어두워지기 시작했어요. 전엔 안 그랬던 것 같은데 얼굴빛이 너무 어둡고 칙칙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전 걱정된 마음에 남편에게 건강검진을 좀 받아봐야 할 것 같다며 얘기를 꺼냈죠. 그런데 역시나 남편의 반응은 시큰둥했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시나요? 의사들이 건강검진을 더 안 받는다는 걸요. 바로 저희 남편도 딱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이, 건강검진은 무슨, 나 의사야, 의사. 아무리 치과 의사여도 의사 마찬가지라고. 내 몸은 내가 잘 알아. 아직 괜찮아. 요새 일이 좀 바빠서 피곤해서 좀 그런 것 같은데 바쁜 거 끝나고 며칠 쉬면 나아질 거야. 걱정하지 마. 아니야, 여보. 요즘 좀 심상치 않은 것 같아. 당신 소화도 계속 안 된다고 한 거 아니었어? 그냥 한번 검사만이라도 받아봐. 당신 매일같이 피곤하다고 하고 요즘 바쁘기도 했지만 더 바쁠 때도 그런 말 한 번은 안 했었잖아. 여보, 내 말 듣고 한 번만 검사 받아봐. 알았어. 좀 심해지면 내가 꼭 받을게. 나보다 당신이 더 검진받아야 할 판이야. 걱정하지 마. 아직 나 멀쩡하니까. 그 뒤로도 전 남편에게 병원이라도 가봐라. 한 번이라도 가서 검사 받아봐라. 그렇게 여러 번 얘기했지만 남편은 이런저런 핑계만 대고 검진을 받지 않았어요. 그렇게 몇 개월이 그냥 훌쩍 지나가 버렸죠.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식사를 하고서 전 설거지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화장실에서 우당탕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너무 놀라서 화장실로 달려가 봤더니 화장실 바닥에 남편이 배를 잡고 쓰러져 있는 거였어요. 여보, 여보 왜 그래? 여보! 남편은 제가 아무리 외쳐도 대답도 못할 정도로 그저 웅크려서 끙끙 앓기만 했습니다. 식은땀이 정말 줄줄 흐르고 새까맣게 변했던 얼굴이 새하얘질 정도로 사람이 확 변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바로 119에 신고를 했고 그렇게 남편은 응급실로 실려가게 됐습니다. 처음엔 저녁 먹은 게 체한 건가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응급실에 도착을 하고 나니 상황이 무척이나 심각하게 돌아가는 거였죠. 간단한 피검사만 하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이것저것 검사할 게 점점 많아지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날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되었죠. 의사 선생님은 남편 배 안에 가득 찬 무언가를 보여주면서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줬어요. 바로 남편이 암에 걸린 거였습니다. 이미 암덩어리가 퍼질 대로 퍼져 온 장기를 다 뒤엎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수술이라도 했으면 좋겠다고 말을 했지만 이건 수술을 해도 소용이 없다는 답변만 들을 뿐이었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앞으로 살아갈 날이 몇 개월밖에 남지 않은 시한부 선고를 받은 거였어요. 저는 그 소식을 듣고서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이제 곧 애들도 조금 있으면 성인이 되고 이제 둘이서 여유롭게 노후 즐기며 알콩달콩 살 날만 남은 줄 알았는데 암이라뇨? 인생이 그냥 와르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남편의 얼굴을 보자마자 전 눈물만 나오더라고요. 남편도 역시 두 눈 가득 눈물이고요.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고요. 여, 여보, 나 어떻게 해? 그러게, 그러게 내가 검진 좀 미리 받아보자고 했잖아. 어? 그러니까 여태껏 왜 안 받았냐고.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왜 참았어? 당신 의사라며. 당신 몸은 당신이 제일 잘한다며. 이게 뭐야? 이게 뭐냐고. 전 남편을 붙잡고 정말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냥 암도 아니고 더 이상 손 쓸 수도 없는 말기암이라고 생각하니 더 마음이 찢어질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남편은 살고자 하는 의지가 정말 강한 사람이었어요. 신약도 써보고 방사선이며 여러 방법들을 써보면서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했어요. 시부모님과 신우들도 다 올라와 병실에서 통곡을 했습니다. 우리 아들, 아니, 우리 아들이 얼마나 착하게 살았는데,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다니? 어떻게 너한테 이런 일이 있다니? 내 장기를 너한테 주면 안 된다니? 그렇게 해서라도 네가 나을 수 있다면 엄마 장기 다 주마. 엄마, 그렇게는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저 괜찮아요. 열심히 치료받고 있어요. 그만 우세요. 니들도 그만 울어. 나 아직 안 떠났잖아. 오빠 진짜 괜찮아? 그동안 아픈 걸 왜 꾹 참았어? 세연이가 병원 가보라고 했을 때 갔어야지. 미련하게 그걸 왜 참아? 괜찮다니까 그러네. 이 오빠 얼마나 건강한지 니들이 제일 잘 알잖아. 치료받으면 금방 괜찮아질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시댁 식구들뿐 아니라 저희 친정 식구들도 모두 와서 눈물을 쏟으며 남편의 상황을 너무나 안타까워했습니다. 시댁에서 누구보다 든든한 아들이었거든요. 시누이들도 다 결혼시키고 시부모님도 누구보다 잘 챙기는 그런 좋은 아들이고 오빠였기 때문에 더 힘들고 슬픈 소식일 수밖에 없었겠죠. 거기다가 저희 친정엔 또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그렇게 정말 양가 집안의 기둥이나 마찬가지였던 남편이 이렇게 환자복을 입고 항암 치료를 받으며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는 건 너무도 괴로운 일이었답니다. 남편은 항암 치료를 받는 동안 정말 많이 힘들어했어요. 거의 일주일은 기력을 못 찾고 힘들어하고 좀 나아지는 것 같다가도 이내 또 고통 속에 괴로워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료를 포기하진 않더라고요. 그런 남편의 마음을 하늘이 감복했으면 좋았겠지만 결국 행운은 남편에게 찾아오지 않았어요. 남편의 병세는 전혀 호전되지 않았고 점점 더 깊어지기만 했죠. 결국 투병을 시작한 지 7개월 만에 남편은 모든 치료를 중단하게 되었고 서서히 이별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호스피스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어요. 사실 병원에 입원했을 땐 애들도 와서 남편을 잘 보지 못했는데 오히려 호스피스 병원에선 아이들도 자유롭게 남편과 같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답니다. 그러면서 애들과 하루를 보내며 저희 부부의 추억을 얘기해 준 적도 있었어요. 엄마, 엄마가 아빠 대학 때부터 만나다 그랬지? 어떻게 만났어? 진짜 엄마 아빠 대학 때부터 쭉 연애하다가 결혼한 거 맞아? 맞아. 엄마랑 아빠 대학 때 만났지. 그치, 여보? 그럼 네 엄마가 대학 때 얼마나 예뻤는지 아니? 엄마가 아빠 첫사랑이잖아. 우와, 진짜? 엄마가 아빠 첫사랑이었어? 그건 처음 들었는데. 엄마도 아빠가 첫사랑이야? 글쎄, 그건 모르겠고.
네 아빠가 처음에 얼마나 쑥맥이었는 줄 아니? 막 말도 제대로 못하고 손도 막 덜덜 떨고 그랬다니까. 나중에 소주 한 잔 마시고서 엄마한테 말 걸고 막 그랬어. 그렇게 아이들과도 소소한 추억들을 남기며 저희는 이별을 차근차근 준비해 나갔어요. 비록 당장 눈앞에 닥친 슬픔을 감당하기 어려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시간이 너무나 아까워 눈물을 흘릴 수조차 없었습니다. 남편과의 마지막이 얼마 남아있지 않다는 생각이 드니 이 사람에게 좋은 모습, 행복한 모습만 보여주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과도 더 자주 보고 얘기도 참 많이 나누고 고맙고 사랑하고 감사하다는 말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아이들도 그때 나이가 중학생이었는데 너무나 의젓하게 아빠와의 이별을 준비하는 게 참 고맙기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애들이 학교를 가고서 전 병실에 남아 남편을 간병하는데 갑자기 남편이 저에게 할 말이 있다고 말을 꺼내더라고요. 여보, 고마워. 지금껏 나랑 살아줘서 고맙고, 나한테 잘해줘서 고맙고, 못난 남편 믿어줘서 고마워. 뭐야, 내가 더 고맙지. 당신 결혼하고서 내내 우리 가족만 바라보면서 그렇게 성실하게 살았잖아. 당신한테 내가 더 고맙지 뭐. 주변 보면 한눈 한 번 안 파는 남자 없다던데 당신은 그러지도 않았잖아. 늘 성실하고 따뜻하고 그런 남편이어서 내가 더 고마워. 여보, 사실 나 당신한테 큰 죄를 지었어. 내가 정말 큰 죄인이야. 이제 와서 밝혀서 정말 미안해. 어? 무슨 죄를 지었는데?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저는 뜬금없는 남편의 말에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 전혀 예상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이어서 하는 남편의 말을 듣고 정말 그 자리에서 경악을 금치 못했네요. 남편은 절 속이고 다른 여자를 만났던 거였습니다. 뭐, 뭐라고? 다른 여자를 만났었다고? 정말 다른 여자를 만났던 거야? 정말 미안해. 근데 그거 7년 전 딱 하룻밤이야. 정말 딱 하룻밤. 그 전에도 그 후에도 없었어. 사실 지금까지 계속 그 여자한테 시달리고 있었어. 정말 딱 하룻밤이었는데 어떻게 그날 그렇게 돼가지고. 어쨌든 내가 당신한테 너무 미안하고 애들이랑 당신이 알면 받을 상처를 생각하니까 도저히 내 입이 안 떨어지더라고. 정말 미안해. 그때서야 문득 그쯤 있었던 남편의 이상한 행동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때가 개원을 하고서 아마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는데 어느 날 평소와는 다르게 술을 엄청 마시고서 집에 들어왔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거기다가 그쯤 누군가 전화 통화하면서 다투는 목소리도 들었었고 혼자서 괴로워하는 모습들도 있었는데 딱 그때 그런 짓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더니 남편이 하는 말은 더 기가 차더라고요. 그리고 그 여자 당신도 알아. 뭐라고? 내가 안다니. 누군데? 뭐 병원 사람이야? 아니면 당신 친구들 중에 있어? 아니, 그게 아니라 당신 그때 교통사고 나가지고 봤던 그 여자. 그 여자야. 당신이랑 나랑 이혼시키려고 당신한테 접근한 거였어. 뭐? 아니, 그럼 왜 지금껏 말을 안 했어? 애들이야 그렇다 쳐도 나한테 솔직하게 말을 했어야지. 당신이 날 떠날까봐, 당신이 날 두고 떠날까봐 너무 두렵고 무서웠어. 이걸 알고 나면 당신 날 두 번 다시는 안 볼 테니까. 그래서 너무 무서웠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남편은 그러면서 자신이 암 선고를 받았을 때보다 더 처절하게 눈물을 흘렸습니다. 도대체 이게 다 무슨 상황인지 머릿속이 너무나 혼란스럽고 힘들었어요. 그때 남편은 서류 하나를 저에게 보여주더군요. 그러면서 저에게 당부했습니다. 만약에 이 여자가 혹시라도 내가 떠나고서 찾아오면 이 서류 그 여자한테 보여줘. 내가 당신한테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건 이것뿐인 것 같아. 그래서 이 얘기를 꼭 하고 가는 거야.
그 여자 연락처가 뭐야? 안 되겠어. 내가 당장이라도 연락해서 아작을 내야지. 내가 정말 가만히 안 둬. 여보, 나 앞으로 살 날 얼마 안 남았어. 이제 알 것 같아. 정말 얼마 안 남은 걸. 그래서 더 이상 시끄러지는 거 싫어. 애들도 그렇고 장인, 장모님, 그리고 우리 부모님까지 아시는 거 정말 싫어. 나 이렇게 큰 병 걸린 것도 나 천벌 받고 있는 것 같아. 당신한테 상처 주고 나쁜 짓 한 거 이렇게 나 벌 받나 봐. 여보, 정말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전 솔직히 그땐 남편이 왜 이제 와서 이 얘기를 꺼냈는지 이해를 할 수조차 없었어요. 알고 봤더니 그 하룻밤으로 태어난 아이가 그때 식당에서 봤던 그 꼬마였던 거고, 그동안 양육비를 꼬박 주고 있었어요. 참, 그걸 여지껏 숨겨왔다는 것도 대단하다 싶더라고요. 그런데 어찌됐건 이걸 솔직히 끝까지 숨기고 가려고 했다면 저 모르게 다 숨기고서 떠날 수 있었을 텐데, 왜 이제와 솔직하게 털어놓는 건지 처음엔 이유를 몰랐어요. 그저 떠날 때가 되니 모든 게 다 후회스럽고 정말 미안해서 그런 건가 싶은 생각만 들었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정말 처절하게 저에게 용서를 빌었고, 그리고 그날 이후 일주일 만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그래도 남편은 참 올바르게 살아왔던 모양이었어요. 장례식장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왔고, 같이 슬퍼해주고 같이 아파해주고 위로해주며 눈물도 흘려주었어요. 역시나 따뜻한 사람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리고 장례 이틀째 되던 밤이었어요. 저녁 늦은 시간이라 문상객들도 별로 없었는데 누군가가 딱 찾아왔더라고요. 그 사람은 다름 아닌 남편이 말했던 그 상간녀였죠. 상간녀는 그때 7살이 된 아들의 손을 잡고 당당히 장례식장을 찾아왔더라고요. 저 누군지 아시죠? 저보고 그런 표정 지으시는 거 보니 아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여기서 대화하실래요? 아니면 밖에 나가서 대화하실래요? 나가시죠. 나가서 얘기해요. 그렇게 전 밖으로 나가 상간녀와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상간녀는 참으로 뻔뻔하고 당당하더라고요. 저였으면 그렇게까지 찾아오지도 못했을 것 같은데 역시나 보통 아닌 사람이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아하니 저 만났다는 거 어느 정도 예상하셨던 모양인데 뭐 이렇게 된 거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오빠가 뭘 어디까지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그쪽한테 일부러 접근했었어요. 사실은 제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싶었거든요. 그렇지만 그쪽 남편이 워낙 그쪽을 사랑하고 그래서 이혼을 안 한다더라고요. 그래서 양육비나 받고 조용히 있어야지 했는데 뭐 이제 말이 좀 달라졌잖아요. 상황이 달라졌으니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왔어요.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 우리 아들, 그쪽 남편 아들이라고요. 그럼 재산 중 절반은 우리의 몫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치과 의사의 재산도 많았겠지만 저희 많이는 안 바래요. 애 클 때까지 제가 키워야 하니까 딱 5억. 5억만 챙겨주세요. 그러면 저 소리 소문 없이 사라져 드릴 테니까요. 그럼 장례 다 끝나고 오지. 굳이 지금 올 필요가 있어요? 지금 준다고 해도 드릴 수도 없는데. 아니, 그럼 그쪽 같으면 애 아빠가 그렇게 무책임하게 떠나버렸는데 가만히 있겠어요? 여기서 어떻게든 약속 받아내야죠. 우리 애는 앞으로 어떻게 살라고요? 아직 7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여기서 말하면 약속을 하던지 아니면 뭐 다른 방법을 알아보든지 할 수 있잖아요. 뭐 어떻게 하시겠어요? 싫다 하시면 뭐 어쩔 수 없죠. 동네방네 소문나게 소송해야 되겠네요. 애들도 있으실 텐데 괜찮으시겠어요? 그렇게 사랑하던 아빠가 불륜 저질러 혼외자 나왔다고 하면 애들이 참 좋아하겠네요. 정말 눈빛 하나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뻔뻔하게 말을 하는 그 상간녀. 당장이라도 전 들고 던져버리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그렇지만 상중에 그럴 순 없었죠. 대신 이 여자를 치울 만한 방법이 딱 생각났어요. 전 그 여자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럼 알겠어요.
잠깐 기다려보세요. 어디 좀 다녀올 테니까. 1시간 정도 기다릴 수 있죠? 1시간이요? 알겠어요. 빨리 와요. 저 오래는 못 기다리니까. 조금이라도 늦으면 소송하는 걸로 알게요. 전 그런 상간녀를 뒤로하고 바로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장롱 속에 고이 보관하고 있던 걸 꺼내 다시 장례식장으로 왔어요. 그랬더니 기다리던 상간녀가 절 발견하고서 대뜸 짜증을 내는 거였습니다. 아이, 뭐 그렇게 오래 걸려요. 추워 죽겠는데. 뭐 가지러 갔는데요? 설마 집 문서라도 가지러 간 거예요? 그냥 약속만 하고 각서만 쓰면 되는데 뭘 그렇게까지. 저 그렇게 융통성 없는 사람 아니에요. 이거요. 받고 한번 확인하세요. 그러자 상간녀는 제가 건넨 서류 봉투를 꺼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봉투를 열어본 순간 상간녀는 갑자기 기함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어, 어떻게, 아니, 어떻게 이걸. 너무나 당황스러워하는 상간녀를 보면서 저는 코웃음을 칠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내민 그 종이는 바로 남편이 상간녀 애하고 했던 유전자 검사지였거든요. 알고 봤더니 이 여자의 아들은 남편의 아들이 아니었더라고요. 처음엔 남편도 그 사실을 모르고 어쨌든 하룻밤 같이 보낸 건 맞으니 정말 자기 자식이라고 생각해 여태껏 양육비까지 보냈던 거였는데 이 뻔뻔한 상간녀란 여자가 남편이 암투병을 시작할 때도 정말 지긋지긋하게 괴롭혔던 모양이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시간이 흐를수록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던 모양이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자기 자식이면 자신을 닮은 부분이 있어야 하는데 애한테서 자신도 그렇다고 상간녀도 닮은 부분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남편은 혹시나 싶은 마음에 유전자 검사를 해봤던 거였고요. 그런데 유전자 검사를 해보고서 불일치가 나온 거였죠. 남편은 사실 저한테 딱 하룻밤만 만났다고 했지만 솔직히 그게 하룻밤인지 이틀밤인진 전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서류상으로 그 아이가 남편 아이가 아니라는 건 분명했어요. 그 검사지를 가지고 상간녀에게 보여주면서 더는 나타나지 말라고 다 정리를 했는데 이 상간녀라는 뻔뻔한 여잔 남편이 저한테 제대로 사실을 말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 저한테 자신을 만났다 얘기하고서 돈을 뜯어내려고 온 거였습니다. 참으로 뻔뻔하고 양심 없는 사람 아닌가요? 남편이 그동안 가정을 어떻게든 지키고 싶어 했고 그래서 수년 동안 묵묵히 혼외자라고 생각해 양육비를 보내는 걸 보고서 오히려 상간녀는 이걸 이용한 거였어요. 그렇지만 남편은 그 상간녀의 생각도 다 예상을 한 거였습니다. 이걸 오빠가 말했었다고요? 아니, 이걸 어떻게 말했대요? 말 절대 안 할 줄 알았는데. 그 뻔뻔한 얼굴 어디서 들이밀어? 야, 양심도 없이 남의 남편 돈 뜯어먹은 것도 모자라. 이제 나한테까지 속이려고 해? 내가 그렇게 만만한 줄 아니? 네가 지금껏 뜯어낸 것만 해도 얼만 줄 알아? 아참, 너 부부 재산은 공동 재산인 거 알지? 나 그거 소송해서 다시 다 받아올 거거든? 네? 아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도로 다시 가지고 간다뇨. 이건 오빠가 우리 아들 위해서. 우리 아들? 야, 어디서 굴러먹다가 온 줄 모르겠지만 어디서 지금 머리를 굴려? 친자식도 아닌 애 가지고 사람 들들 볶아서 못 살게 군 것도 모자라서. 뭐? 너 딱 기다려. 우리 남편 장례만 끝나면 내가 아주 너 부셔버릴 거니까. 지금부터 딱 3초 줄게. 3초 내로 당장 내 눈앞에서 꺼져. 3, 2, 1. 그렇게 제가 말을 하자 그 상간녀는 불이 나게 자기 애를 데리고 가버리더군요. 그 뒷모습을 보면서 전 남편의 마지막 얼굴이 내내 아른거리더라고요. 애초에 자기 아이라고 하면서 데리고 왔을 때 유전자 검사를 했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텐데 후회한 그 표정이 계속 생각이 났습니다. 그 후로 남편 장례가 끝나고서 전 소송을 정말 진행했어요. 지금은 남편이 떠난 지 1년도 되지 않았고요. 사실 남편이 한 행동이 정말 잘못된 행동은 맞습니다.
아무리 술을 먹고 실수했어도 가정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답니까? 솔직히 남편이 한 잘못은 용서할 수 없다는 걸 저도 압니다. 그렇지만 남편이 그렇게까지 아픈 와중에도 반성하고 모든 걸 고해성사하고 가면서 어떻게든 저에게 피해를 안 주려고 노력했다는 건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만약에 남편이 저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떠나갔다면 아마 전 그 상간녀가 한 말을 믿고서 그대로 저도 당했겠죠. 그러니 남편이 마지막에 한 행동, 그거 하나만큼은 정말 잘했다고 해주고 싶네요. 지금은 아직도 소송 중에 있고 사실 아직도 제 마음 한켠이 참 공허하네요.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된 것도 어찌 보면 남편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보낸 것도 있습니다. 제 인생에서 남편은 제 절반이나 다름없었거든요. 전부터 여기 사연을 들으면서 저도 참 많이 웃고 울기도 했는데 이렇게 누군가에게 제 얘기를 하면서 한 번이라도 제 마음을 공감받고 위로도 받아보고 싶었답니다. 사실 아직까지 남편이 잘못한 건 양가 부모님들도 아이들도 다 모르거든요. 그래서 제 마음을 여러분들이라도 좀 위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되었네요. 지금은 그래도 시댁에도 애들 데리고 자주 가고 있습니다. 시댁에 가면 항상 시부모님은 눈물을 흘리시지만 저는 남편이 그래도 좋은 곳에 갔을 거라고 늘 말씀드린답니다. 친정에서도 정말 많이 응원해 주시고 절 생각해 주세요. 이런 든든한 사람들이 있으니 힘들어도 꿋꿋이 참아내고 이겨내서 저희 애들과 잘 살아보려고 합니다. 사람 일은 끝까지 겪어보지 않고선 알 수 없다는 말, 이번 일을 통해 정말 뼈저리게 느꼈네요. 그래도 고진감래라는 말처럼 긴 고통 끝에도 언젠가 다시 웃을 날이 올 거라 믿으며 오늘도 묵묵히 제 자리를 지켜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운 순간이 있다면 절대 혼자 아파하지 마시고 함께하는 사람들과 그 마음을 나눠보시길 바랄게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더 든든하시길 바라며 이만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